이후 혁명파들은 새로운 토지제도인 과전법을 완성하면서 이 백성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할 일만 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392년인 공양왕 4년 3월 이성계의 신변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성계가 이 명나라를 방문하고 6개월 만에 돌아온 세자 왕석을 마중하기 위해서 항해도 황주로 향하게 되는데, 이때 강씨 부인이 방울이라는 무당에게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울이 공의 이번 행차는 사람이 100척 높이의 누각에 오르다가 떨어져서 거의 땅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만인이 모여서 다시 받드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점괘를 냅니다. 도대체 이 점괘는 무슨 뜻일까요? 이 점괘 때문에 강씨가 굉장히 불안해했는데 결국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이성계가 세자를 영접하고 돌아오는 길에 해주에서 사냥을 하게 됐는데 사냥 도중에 낙마해서 몸을 다치게 된 겁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정몽주, 실록 기록에 따르면 정몽주가 기쁜 기색을 내비치며 이 기회에 이성계를 제거하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몽주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일단 정몽주는 이성계의 팔다리를 모두 자르기로 하고 이성계의 최측근인 정도전, 조준, 남운, 윤소종, 남재, 조박 등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양왕의 이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성계 일파에게 기가 눌려져 있는 상태여서 계속 그래도 될까 하면서 망설이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공양왕은 이만한 일로 대신들을 죽일 순 없어 하면서 정도전을 비롯한 다른 이들을 모두 유배 보내는 선에서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이들을 유배 보내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이 반혁명파 대간들을 총동원해서 계속 상소를 올립니다. 이 공양왕은 그럼 일단 걔네들 국문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처분을 내리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에 김기련, 이반 등이 유배가 있는 이성계파들을 국문하기 위해 각각 귀양지로 떠나게 되는데요. 정몽주가 그들을 비밀리에 부릅니다. 그리고 국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숨이 중요하다 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번 국문은 그들의 죄를 묻는 국문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끊는 그런 국문이어야 된다 라는 말이었죠. 자, 이렇게 이성계 일파들은 큰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재빠르게 몸을 움직인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입니다. 이때 이방원에게 소식을 알린 것도 강씨 부인이라고 하죠. 이방원은 병난도로 달려가서 병석에 누워있던 이성계를 설득해서 일단 개경으로 모셔왔고 결국 정몽주를 살해하기에 이르게 되죠. 자, 이 사건은 이방원과 원경왕후 편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몽주를 죽이는 것을 계속 반대했던 이성계는 이방원이 정몽주를 살해한 것을 알고 우리 집안은 본디 아주 충효로운 집안인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대신을 죽였으니 나라 사람들이 그거 내가 시킨 일이라고 하지 않겠냐 하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이때 이방원이 정몽주가 우리 집안을 모함하려고 하는데 그럼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정몽주를 죽인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라며 반박을 하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그 강씨에게 섭섭해하면서 어머니께서는 어찌 아무 말도 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강씨가 이성계에게 공은 항상 대장군을 자처하면서 어찌 놀라고 두려워함이 이 지경에 이릅니까? 하면서 이성계에게 단호한 말을 하게 됩니다. 강씨의 말을 들은 이성계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죠. 자, 이 내용을 보면 이방원과 강씨는 정몽주를 죽이는 것에 이미 합의를 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정몽주를 죽이지 않으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뿐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적을 모두 제거한 이성계 일파는 왕대비 안씨를 찾아가서 공양왕의 폐위를 요청하게 됩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던 왕대비 안씨는 공양왕이 덕이 없고 어리석어 임금의 자리에 둘 수 없다 하면서 공양군으로 강등해서 자신이 세운 이 공양왕을 폐한다라는 교지를 내리게 됩니다. 사실 공양왕은 왕이 될 때도 나는 왕 따윈 되고 싶지 않았어 하면서 울면서 즉위를 했는데 1392년 7월 울면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양왕은 원주, 간성 등지를 떠돌다가 태조 3년에 삼척에서 살해당하게 되죠. 그리고 1392년 7월 16일 이 이성계파 신하들이 또 왕대비에게 가서 고려의 옥세를 전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옥세를 받아들고 백관들을 대동해서 이성계 집 앞으로 몰려가게 되죠. 당시 이성계는 부인 강씨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막 외치는 백관들의 외침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라에 임금이 있는 것은 위로는 사직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할 뿐입니다. 고려는 건국 이래 500년이 되어서 그 운이 다하였습니다. 마땅히 왕위에 올라서 신과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소서. 이성계는 보위를 이어달라라고 외치는 이 백관들의 외침을 듣고 오히려 집 문을 다 굳게 닫아버려요. 굉장히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성계다운 어떤 처신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차피 이것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이성계파 세력들은 그대로 이성계 집 대문을 부수고 안으로 난임을 해서 국세를 국청에 올려놓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이성계가 마지못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도 말에서 떨어진 후에 몸이 좀 덜 회복돼서 부축을 받고 나오게 되는데요. 백관들이 모두 엎드려서 만세를 외치면서 제발 보위에 올라주십시오 라며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성계는 예로부터 제왕이 일어남은 1000명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실로 덕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를 어찌 감당하겠는가 하며 또 사양하는 말을 했고, 이렇게 몇 번의 실랑이가 오간 후에 마침내 이성계는 그럼 왕 한번 해볼까 하면서 승낙을 했고, 바로 다음 날인 1392년 7월 17일 수창궁에서 즉위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성계는 7개월 동안은 고려의 왕으로 있었고 1393년 2월 15일에 정식으로 조선의 왕이 됩니다. 이 조선이라는 국호는 우리는 고조선의 후계자이다 임을 천명하기 위해 정한 국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 강씨는 현비로 봉해져서 조선의 첫 왕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 정치적 동맹관계였던 이방원과 강씨의 관계는 이제 끝을 향하게 되죠. 당시는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인 신의왕후 한씨의 6 아들들을 모두 제치고 자신의 아들에게 다음 왕위를 물려받게 하려는 야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성계가 이렇게 조선을 세우게 된 것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바로 내가 아닌가. 그러니 당연히 내 아들이 왕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개국 당시 이성계의 나이는 58세, 후계자를 빨리 정하지 않으면 많은 분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 원칙대로라면 이성계의 맏아들인 진안대군 이방우가 세자로 책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방우는 아버지의 이 역성혁명을 반대했었어요. 그래서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왕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이 개국된 이후 해주에 머물면서 답답한 마음을 계속 술로 달래게 되는데요. 당신은 이런 방우의 모습을 보고 방우는 우리 집안의 백이와 숙제입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자, 이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살짝 비꼬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방우는 1393년인 태조 2년 40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 하루빨리 세자를 책봉해야 하는 시기였기에 태조가 백응염, 조준, 정도전 등을 불러서 누구를 세자로 세우면 좋겠냐 하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백응염과 조준이 시국이 평온할 때는 적자를 세우고 세상이 어려울 때는 공의 있는 자를 세워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이들이 염두에 둔 이는 바로 이방원인 것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옆방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우는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옆방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부인 강씨, 그러니까 이때는 현비죠. 현비가 큰 소리로 울었던 것이고, 이에 백응령과 조준 당황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합니다. 강씨는 계속 태조에게 자신이 조선의 왕비인 만큼 자신의 소생을 세자로 삼아달라라는 간청을 했고, 이때 강씨를 지지한 이가 바로 정도전이죠. 정도전은 조선을 재상 중심 체제로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너무 강한 이방원이나 또는 다른 이 신의왕후의 아들들보다는 아직 어리고 뭘 모르는 이 신덕왕후의 아들들을 다음 왕위로 세우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조 역시 강씨의 간청과 정도전의 설득에 마음이 기울었고, 강씨가 건국에 공이 있으니 강씨의 아들을 세자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을 내비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세자 책봉을 두고 태조와 신하들 간의 논의가 또 계속되는데, 이들은 이미 태조와 강씨의 의중에 맞춰서 그럼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방범과 방석 중에서 세자를 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방번은 성격이 광폭하니 둘째 아들 방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죠. 사실 방번은 공양왕의 조카딸과 결혼을 했잖아요. 이것이 아마 약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1392년 8월 이성계가 왕이 된 지 한 달여 만에 불과 10살의 나이로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세자가 된 방석. 강씨는 아들을 왕세자에 걸맞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주 꾸지람을 했고, 방석은 이런 어머니 때문에 주눅든 모습으로 생활을 했고, 어머니 강씨와 갈등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자신이 이제 어른이 되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궁궐로 기생을 불러들이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방원이 북과 장구를 치면서 태조를 찾아가게 됩니다. 궁으로 기생을 부르는 세자라니 그럼 궁에서 굿도 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어떤 비난을 하기 위해서였죠. 이에 태조가 강씨를 추궁하게 되었고, 그렇지 않아도 강씨는 조선이 개국된 이후에 이방원과 계속 부딪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 때문인지 결국 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1396년인 태조 5년 8월 13일 병이 들어서 판내시부사 이득분의 집에 머물고 있다가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는 이 부인 강씨의 죽음에 너무나 애통해 했다고 하죠. 내가 사가에 있을 때 조정과 외방의 일이 많았고 나라를 세우는 날까지 오직 부인의 내조가 정말 많았소. 그리고 왕위에 오른 뒤에도 역시 부지런히 보살피고 바르게 간언하며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니 이제 잠언을 들을 길이 없소 하면서 말이죠. 태조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이자 가장 친한 벗이자 정치적 동반자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니 너무나 슬펐을 것 같습니다. 태조는 매일 통곡을 했고 그녀의 명복을 빌기 위해 온갖 정성을 들이게 됩니다. 신덕왕후의 능은 경복궁이 잘 보이는 곳에 조성이 되었고 옆에 조그만한 암자를 지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차를 바치게 했고 또 1년 동안의 대공사 끝에 170여 칸의 홍천사를 지어서 원찰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강씨의 존호를 신덕왕후로 정하게 되죠. 이 태조는 틈만 나면 신덕왕후의 능과 사찰을 찾아서 그녀의 명복을 빌며 그 쓸쓸함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조는 신덕왕후 죽음 후에 전밀직 류준의 딸을 후궁으로 삼긴 했지만 사실 신덕왕후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고 신덕왕후가 낳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능과 절을 보내면서 허전함을 달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태조가 신덕왕후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던 사이 역성혁명에 큰 공을 세웠던 이방원은 자신과 또 자신의 어머니를 홀대하는 그 모습을 두고 보지 않았고 신덕왕후 사망 2년 후인 1398년 8월 26일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세자로 책봉되었던 의안대군 방석과 방석의 친형 무안대군 방번까지 살해당하게 되죠. 그리고 신덕왕후의 외동딸 경순공주는 두 동생과 지아비를 잃고 결국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방원은 왕위에 올라 태종이 되었고 1408년인 태종 8년 태조 이성계가 승하하자 신덕왕후의 정능을 파괴하고 이전할 것을 지시합니다. 태조는 사실 신덕왕후 옆에 묻히고 싶었지만 그 역시 들어주지 않죠. 태종은 신덕왕후 강씨를 후궁으로 격하시켰고 그녀의 능을 사대문 밖인 경기도 양주로 이장시킵니다.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신덕왕후의 이 봉분을 완전히 깎아서 무덤에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자각을 헐어버린 뒤에 그 목재를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태평관을 짓는 데 써버립니다. 그리고 능침을 헐면서 나온 병풍석은 1310년인 태종 10년에 청계천의 광통교가 홍수로 무너지게 되는데 이 광통교 복구공사를 하는데 사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를 지나가는 사람이 방품석을 밟고 지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또 종묘제례에서도 신덕왕후 강씨는 왕비가 아니었어 하면서 후궁의 예로 제를 올리게 합니다. 자, 이후에도 신덕왕후 강씨의 묘는 태종에 의해서 몇 번의 이장을 해야 했고 그녀의 묘가 어디에 있는지 잊혀질 지경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1581년인 선조 14년에 덕원에 사는 강순일이라는 인물이 임금님이 행차하는 수레 앞에 나가서 저는
판삼사사 강윤성의 후손입니다. 군역에 배정이 되었는데 군묘를 봉사하는 사람들이 군역을 면제하는 전례가 있으니 그것에 따라 주소서 하며 격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앞에 나가서 말을 하는 거죠. 왕가의 묘를 관리하는 궁묘 봉사관은 군역을 면제해주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그러면 너희가 관리해야 되는 신덕왕후의 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서 신덕왕후의 정능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 능을 찾다가 광평대군 후손의 종이 이 정능을 찾게 되죠. 자, 그리고 1669년인 현종 10년에 송시열의 상소로 신덕왕후는 다시 왕비로 복위 되었고 정능도 복구되게 됩니다. 신덕왕후 강씨의 정능은 현재 서울시 성북구 정능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덕왕후는 순원현경 신덕왕후로 추존되게 되었죠. 자, 이 모든 일은 그녀가 사망한 지 27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1669년 10월 1일 신덕왕후의 신주가 종묘에 배양되었는데 그날 아침부터 비가 계속 내리더니 하루 종일 줄기차게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는 정능 일대에만 내린 것으로 사람들이 신덕왕후가 맺힌 한을 푸느라 눈물 같은 비가 내리는 것이라면서 세원지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실 태조가 신덕왕후의 곁에서 잠들기를 원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신덕왕후의 두 아들인 방석, 방번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이 경기도 광주와 서울 강남에 각각 잠들어 있으니까 신덕왕후는 죽어서도 외로운 긴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